네, 반갑습니다. 네, 진주외고등학교 손대원입니다. 오늘 실생활 연계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통영 메스투어 여기 1코스 남망산 쪽에 실생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남에 있는 메스 프론티어 수학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메스 투어를 만들고 있기에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어디가 좋을까? 통영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통영에 지금 남망산 그리고 세변관 그리고 동피랑 강구원 이렇게 세 코스를 개발을 해 두었습니다. 아직 4코스, 5코스 목포도 근대화 거리가 지정된 것처럼 통영에도 근대화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근대화 거리 서피랑 그리고 후내년에 이순신 공원 이렇게 한번 개발을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통영 남망산 조각공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남에 있는 그 선생님들과 같이 수학교사는 아니고 다른 기타 과목 국어 선생님 그리고 미술 선생님 같이 통영 메스 투어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 달 11월 7일 날 그때 이제 다담 연수라고 해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처음에는 수학 선생님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께 연수를 일 때 조금 부담되기도 했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기회가 되어가지고 한번 통영 메스 투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영에는 그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는 그런 정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 그런 피해자분들 대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요거는 2013년도에 정입이가 세워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통영 메스 투어를 생각을 할 당시에는 그때 김복덕 할머니가 생존해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2018년도에 100일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부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복덕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피해자 생존자분들이 한 27명 정도 생존해 계셨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뉴스라든가 그런 인터넷 기사라든가 그런 거를 쭉 수집을 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위안부 정입이 그 근처에 있는 설명 게시판인데 여기 보면 1990년대 그때부터 이제 피해자 할머님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2000년도 정도 되었을 때는 약 200여 명의 할머니들이 이제 신고가 되었었고 그때 이제 지역적으로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경남에 있는 그런 피해자분들이 유독 많아가지고 또 그 중에서 경남 지역에서도 통영 지역이 더 많은 피해자가 등록이 되어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정입이라고 하는 것이 통영에서 굉장한 상징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걸 이제 메스 투어 그런 자료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건 이제 다른 지역에 대구 메스 투어라든가 다른 뭐 전라도 그런 메스 투어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제 그 메스 투어 개발되어 있는 게 보니까 너무 수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남에 있는 선생님들이 대구라든가 기타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그 느낀 점은 수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수학을 조금 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메스 투어에는 수학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통영 메스 투어를 개발할 때 우리는 그냥 간단히 수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알맹이는 인문학으로 채우자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통영에 보면 유명한 화가님도 많으시죠. 전영님 선생님도 계시고 옛날에 또 6.25 때 회단을 오셨던 이중섭 선생님 또 다른 뭐 이렇게 음악가 선생님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훌륭한 분들 시인분도 많으시죠. 김춘수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이런 분들 좀 인문학적 요소를 잘 깔아가지고
메스트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필을 쥐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머릿속으로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서 맞힐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메스트를 만들자.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게 이제 팜플렛 만든 1번 자료인데, 그 당시 이제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피해자분들이 200명이었고, 그 중에 이제 경남이 30%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그 텍스트를 읽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명의 30%, 그러면 몇 명이 될까? 이 정도 수준으로 60명이겠죠. 이렇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난이도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안부 피해자분들 1921년부터 25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이 전체 피해자의 한 50%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생존에 계신다면 연세가 얼마나 정도 될까? 거의 뭐 100세가 다 되어 가시죠. 이 정도 문제를 낸다면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도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만들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료를 쭉 수집을 했거든요. 최근에 정의기억연대 말이 많은데, 그때 제가 이제 한양성 둘레, 한양성을 한 바퀴 하려고 동대문에서 남대문까지 한번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남산에 기억의 터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니까 여기 가서 사진도 찍고 막 했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통영에서는 약 200여 명의 피해자분들이 계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여기 가니까 피해자 할머니가 약 247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아마 통영에 200명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한 2000년도 그때까지 신고 대상이 되었던 그런 할머님들의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약 뭐 250명의 30% 이렇게 이제 문제도 이제 조금씩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제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 기자분이 정의진 기자님인데, 정의진 기자님이 위안부 피해자 평균 나이 91세, 이대로 3년 내 생존자 없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실으셨더라고요, 기사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문 기사의 제목을 읽으면서 이 기자님은 어떤 근거로 3년 내 생존자가 없다고 했을까? 그런 뭐 수학적인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또 데이터는 어디서 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제 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그림 자료가 없어지고 없던데, 그때 이제 갔을 때 이 보면 이제 2007년에는 약 108명의 할머님이 생존해 계셨고, 2008년도에는 93분, 2009년에는 87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생존자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2018년 되면 25명, 2019년 되면 20명,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죠. 혹시 이제 기자님도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래프로 그려서 해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X 좌표, Y 좌표로 해가지고 좌표를 한번 찍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자료가, 이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옛날에 제가 읽었던 그 신문 기자는 분명히 27분 생존해 계셨는데 갑자기 17분 이렇게 생존해 계신다는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10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정의진 기자님 그런 기사 제목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내용을 접했을 때 바로 이제 그때 2020년 5월 26일이네요. 그때 이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총 인원이 240명 중에서 223분의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생존자분이 17분 계신다 하는 요 데이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요 그림은 지오지브라를 가지고 2007년에 여기 이제 108명, 2008년에 93분,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16분 요렇게 해서 XY 데이터를 좌표로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A, B, C, D 해가지고 N까지 지금 이렇게 찍혀요. 이걸 쭉 추세선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제 22년 말이 되면 다 돌아가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찍어보면서 혹시 정의진 기자도 제가 생각한 내용처럼 이렇게 할머니들의 숫자를 그래프로 찍고 추세선으로 그려서 혹시 추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전국에 보면 지자체별로 소녀상 개수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는 2019년 자료인데 아마 지금은 2021년이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의 소녀상이 세워졌을 것 같습니다. 경남에는 제가 있는 학교 옆에 함안여중이라고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교에 가니까 소녀상이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소녀상을 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런 것들도 교육적 의미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녀상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게 되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남항산 공원은 조각공원이기 때문에 그 조각들을 보면 수학적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의 조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조각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스투어를 한번 개발을 해봤었습니다. 이 조각품의 제목은 4개의 움직이는 풍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토 다카미치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분류를 해보면 키네틱 아트라고 합니다. 키네틱 아트. 키네틱 아트라고 하는 것은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의 외적인 요소, 소리라든가 빛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미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성화시킨 그런 작품 세계거든요. 처음에는 이토 다카미치 선생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지 않고 그냥 평범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모빌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쇼윈드 위에 전시를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음을 멈추면서 자기 작품을 감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내 작품에는 움직임의 요소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 세계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영에 남항산에 가면 이렇게 그 4개의 움직이는 풍경이 있는데 이건 지금 사진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스탠드로 만들어져 있는 원뿔 같은 길쭉한 그 지면에 모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공간이 분할된 듯한 그런 착각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데 어떻게 낼까? 이걸 가지고 공간 분할 문제를 내면 어떨까? 공간을 분할한다고 하면 이게 뭐 정사각형이면 그 변을 기준으로 공간을 분할할 수도 있고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도 분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각형이면 변이 4개고 사각형이면 대각선도 2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총 6가지가 있죠. 이거를 뭐 이제 고등학교 조합으로 설명을 한다면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택하는 방법 사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 같으면 이렇게 뭐 한 직선에 있지 않는 3점을 가지고 평면을 결정하고 또 한 직선과 그 직선에 있지 않은 한 점을 가지고 평면을 결정하고 또 한 점에 만나는 2직선 그리고 또 평행한 2직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면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키네틱 아트는 수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작품 플러스 알파거든요. 작품 요소와 그 외적인 것까지 이렇게 작품으로 성관을 시켰다라고 생각한다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수식으로 쓴다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통과 가능 입체라고
헤수스 라파엘 소토 선생님이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가느다란 이렇게 투명 줄들이 이렇게 비닐들이 이렇게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그 이제 처음에는 이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수학적인 성질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그런 조각품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점, 선, 면, 입체 이렇게 확장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다가 헤수스 라파엘로 소토 선생님의 그런 작품이라든가 이런 작품 세계를 이렇게 감상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똑똑함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예술 작품이라고 그러면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작품을 관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토 선생님 요 예술 작품은 그 작품뿐만 아니라 작품 내부에 들어가서 작품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관찰자가 이렇게 작품 세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신체적인 행위에 의해 가지고 흔들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술로 이게 포함이 돼 가지고 그렇게 통합적인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작품을 소토 선생님이 만드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다른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지금은 베네수엘라 조각가님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시더라고요. 소토 선생님 작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천장에 줄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구를 표현하죠. 왼쪽에 보면 구가 있는데 노란 방구가 있고 흰 구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 보면 구도 표현하고 밑에는 이제 육면체도 표현하기도 하죠. 이 육면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4차원 입방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나다란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본다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토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천장에서 줄을 늘어뜨려서 이렇게 작품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종류서처럼 바닥에다가 이렇게 판을 고정을 하고 거기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런 작품 세계를 구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뭘 만들면 좋을까 그걸 생각을 하다가 이런 작품을 만들려면 이게 재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페르미 추정이라면 페르미 추정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그런 규격들이 이렇게 설명판에 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한 가닥 한 가닥 세는 것도 좋지만 한 1m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가로 5m, 세로 8m라고 했을 때 한 1m 안에 있는 그런 재료가 몇 개인지를 이렇게 대충 카운트를 한다면 이 작품에 사용된 비닐 가닥의 개수도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부피를 낼까 뭘 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편안하게 작품에 들어가는 비닐 가닥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남방산 공원에 오르면 시비가 꽤 많아요. 김출수 선생님 시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초정 김상옥 선생님 시비인데 이 시는 시조죠, 시조. 이 시조의 이름은 봉선화입니다. 봉선화. 현대 시조라고 하죠. 보통 이제 고시조 같은 경우는 제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하여가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단신가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런 시조 많이 알려져 있는 시조는 제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시조에 대한 제목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 시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목이 있고 옛날에는 시조 하나 끝이었는데 이제 이 시조 하나가 연을 이루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 시조를 보통 연시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비오자 장독간에 봉수나 밤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올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참 메어주던 하얀 손 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서 본 듯 힘줄만이 서누나.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시조를 끊어 읽었는데 시조로 그러면 3434, 3434, 3543, 3장69, 45자 내외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45자가 뭐다? 평균 개념이죠. 평균 개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봉수나 시를 읽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낼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45자 평균 개념으로 가자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요 시비에 초등 시비에는 1년 2년만 있어요. 1년 2년. 그리고 3년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학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조를 3434, 3434 끊어서 읽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매스투의 소재로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글자 수를 세어가지고 45자 평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 확인하는 것도 괜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초등 선생님 봉수나 시조를 읽으면 저도 그 누님 생각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 봉수나는 김상옥 선생님이 18살 때 그때 지은 시조라고 합니다. 정말 이 시를 읽으면 누이를 그리는 애틋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방산에 가면 망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데니 카라반 선생님이 만든 작품인데 이 데니 카라반 선생님 작품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데니 카라반 선생님은 아무 곳에나 이렇게 자기 조각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에 있었던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망산이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통영 앞바다 한산해전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보면서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한산 대첩에 대해 명상의 기여를 부여하기 위해서 망산을 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름대로 이 작가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육면체가 있죠. 정육면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여기는 또 기둥이 있죠. 이 기둥은 보면 이렇게 정육면체, 정육면체. 여기가 직각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기둥은 떨어져 있는데 요건 삼각기둥이에요. 삼각기둥.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 나오는 대표적인 도형이 있죠. 원, 세모, 네모.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네모라고 볼 수 있고 요 삼각기둥은 세모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하나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원이잖아요. 원. 만약에 도형이 들어간다고 하면 원기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기둥은 여기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원기둥인지 아닌지 잘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도 나름대로 인위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망산을 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수학적인 도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통념 S2는 앱이 개발되어 있어요. 앱이. 이제 여기 앱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 위치에 가면 GPS에 의해서 문제가 뜨게 됩니다. 그 문제가 뜨면 직접 삼각형 A, B, C, A와 B를 자기 그림으로 걸어서 입력을 하면 C가 출력이 돼요. 그 출력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한번 그려보는 것이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에 나오지만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해본다면 옛날에 이제 중학교에 갔다고 하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남방산 공원에 와서 그렸던 이 내용이 직각삼각형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그림수를 이용해서 알아보는 앱을 이용한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망산에 사용된 입체 도형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원기둥, 삼각기둥, 직각기둥. 그 다음에 꿈꾸는 언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멀리서 보면 자연적인 돌이 하나 있고 옆에는 칠판이 하나 있습니다. 칠판이. 보면 이 돌은 자연을 상징하는 것이고 칠판은 인공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은 관계항이라고 하는데 이유환 스님의 작품이거든요. 처음에 이유환 스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작품이 너무 단순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멀리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자연적인 돌은 알겠는데 인공적으로 되어 있는 이 칠판은 어떤 도형일까? 처음에는 그냥 평면 도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정사각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작품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 관찰해서 보니까 이게 평면 도형이 아니고 입체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 그래서 이제 앱에 입력할 때 사각형 하면 맞고요. 정사각형 하면 틀리고요. 직사각형 하면 맞고 또 직육면체 해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열려있는 그런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처음에는 저도 평면 도형인 줄 알았지만 통영에 와서 메스트를 경험하신 선생님이 손대원 선생님 이거 잘 보면 평면 도형이 아니고 입체 도형인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직육면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를 보지만 이게 사람들마다 느끼는 점이 조금씩 많이 달라가지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쪽에서 본 그림인데 이게 이제 이완 선생님이 작품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을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도 자기 자신이 이게 작품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돌을 찾아서 이렇게 작품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돌에나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모노파라고 하던데 일본에서는 이완 선생님을 꽤 많이 알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완 선생님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작가분이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철학도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2020년 옥션에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완 선생님이 제일 높은 낙찰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김한계 선생님, 김창렬 선생님, 이준섭 선생님, 박수건 이런 분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분들보다 그죠? 훨씬 더 낙찰가가 높죠. 요거는 작년이었고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2021년 상반기 미술품 경매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완 선생님이 낙찰가 1위를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 있는 걸 보고 이완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처음에는 그냥 남한산 갔을 때 돌 하나 있고 칠판 하나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지만 나름대로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홍 시리즈라고 있는데 이번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완 선생님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붓으로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는 물감도 이렇게 돌가루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물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붓에다가 이렇게 점 한 점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에 대한 작품 가격도 굉장하더라고요. 1억 5천에서 4억 작품 하나에 그런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이 느낄 수가 있죠. 대표적인 작품이 이렇게 조홍 시리즈라고 하는데 옛날 작품가를 보면 이렇게 점을 가지고 이렇게 원도 그리시기도 하고 점을 가지고 이렇게 선도 그리시기도 하고 점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쪽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작품들도 최근에 보니까
위작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다는 식으로 뉴스도 나오기도 하던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나오시마 섬에 가면 지중미술관이라고 이완 선생님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었는데 겨울에 가니까 그 당시에 다 이렇게 나오시마 섬에 있는 5개의 그런 전시관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부산에 가면 유한 스페이스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가면 이완 선생님 작품은 거의 대부분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기향이라 해가지고 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부산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산시립미술관에 기증된 이완 선생님 선으로부터 시리즈가 있는데 그냥 점 3개를 이렇게 그었죠. 이 가만히 보면 그냥 그런 것 같지만 그런 화면을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 선이지만 약간 움직임이 있는 듯한 느낌도 느낄 수 있고 약간의 긴장감도 느낄 수 있고 나름대로 선생님의 작품 세계도 느낄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완 선생님 대표적인 바람이라고 하는 시리즈입니다. 바람 시리즈.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평면적인 그런 그림이지만 이게 이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 마치 연못에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밑밥을 던졌을 때 막 모여드는 그런 생동감 그런 느낌도 느낄 수가 있고 그 이제 2019년도에 그 BTS의 RM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관람객이 4배나 늘었다 하는 그런 뉴스도 났었거든요. 그 이제 여기 있는 BTS RM도 바람 시리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마지막 문제거든요. 일무정이라고. 딴망산 공원에 가면 활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제 4대에서 관역까지의 거리가 약 145m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4대에 서가지고 관역을 바라보면서 그 거리를 느끼는 것도 괜찮거든요. 최근에 활쏘기가 무형문화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2020년 7월 30일 날 국가무형문화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활쏘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통영의 메스투에 오시면 활쏘기 체험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관역에서 4대까지 약 120보라고 하는데 1보라고 하는 것이 약 1.2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0보 곱하기 1.2 하면 약 한 144m 정도 그렇게 돼요. 그래 이게 이제 그 1,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360보라고 하더라고요. 360보. 그럼 360보 곱하기 1.2 하면 약 한 432m 정도, 약 400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4대에서 관역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역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면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화살 속도가 한 230km 그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4대에서 관역까지 날아간다고 하면 한 2.3초, 2.5초 그 정도 시간으로 이렇게 관역에 꽂힙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 화살의 빠르기도 느껴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일무정에서 메스투어를 마감하면서 활쏘기 체험을 했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통영 메스투어의 활용 점정으로 이렇게 활쏘기 체험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통영 메스투어 앱이 개발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되어 있고 iOS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 통영 메스투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1코스, 2코스가 개발되어 있어요. 지금 3코스는 팜플렛만 개발이 되어 있고 앱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영을 한번 방문해 주실 때 앱을 깔아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문제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수학 문제를 재밌게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오늘 남항산 조각공원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새벽간도 꽤 좋습니다. 통영이라고 하는 것은
삼도 수군 통제령이 있는 곳이다. 줄여서 통령이거든요. 그 삼도 수군 통제령이 있었던 그 객사의 이름이 세변관입니다. 세변관. 세변관의 크기는 우리나라에서 목조 건물로 바닥 면적이 세 번째로 이렇게 큰 면적이라고 하거든요. 통영에 오시면 꼭 세변관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코스도 빨리 앱을 개발해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내년에 4코스, 후내년에 5코스도 열심히 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